묵자는 공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인물이었고 묵가사상은 유가사상과 쌍벽을 이루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자는 한평생 질서가 바로잡히고 사람의 도리가 지켜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월등한 힘을 가진 나라가 없었으므로 전쟁은 끊이지 않았고 오랜 역사를 자랑하던 나라들도 멸망하거나 내란으로 국력이 약해지는 등 변화를 겪었습니다. 신하가 군주를 시해하는 사건 또한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시대에 공자가 그랬던 것처럼 난세를 극복하기 위해 분투한 인물이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묵적입니다. 공구를 공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묵적을 높여서 묵자라고 부릅니다. 공자의 경우 생물연대와 행적이 비교적 많이 알려졌는데 반해 묵자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언제 태어나 언제 죽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공자는 죽은 후에 오랫동안 만세의 사표로 추앙받았지만 묵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조짐은 이미 사마천의 사기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사기에서 수많은 인물의 전기를 쓴 사마천은 공자와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1만 5천 자를 할애했고 맹자는 240자를 할애한 데 반해 묵자는 단 24자만 할애했을 뿐입니다. 사마천은 맹자 순경열전에서 묵자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묵적은 송나라의 대부로 전쟁에 대비하고 성을 지키는 기술에 뛰어났고 비용을 절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이는 그가 공자와 같은 시대 사람이라고도 하고 나중 사람이라고도 한다. 사마천보다 약 200년 전에 살았던 맹자는 양주와 묵적의 말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했고 양주와 묵적의 도가 사라지지 않으면 공자의 도는 드러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그토록 많은 자료를 섭렵한 사마천은 왜 묵자에 대해 짧게 써놓았을까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맹자를 비롯하여 춘추전국 시대에 발간된 여러 책에는 묵자와 묵가사상을 제법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맹자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장자는 맹자가 그런 것처럼 양주와 묵적을 비판하기도 했고 유가와 묵가가 서로 옳다고 주장하며 싸우는 걸 나무라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묵자를 공자만큼 훌륭한 인물로 묘사했는데 장자 도척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옛날에 거랑과 주왕은 천자라는 귀중한 자리에 있으면서 온 천하의 부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노예들에게라도 너의 행동이 거랑 주왕과 같다고 하면 곧 부끄러운 빛을 띠면서 마음으로 승복하지 않으려 드는데 그들은 이러한 천한 사람들까지도 천하게 여기는 대상이다. 공자와 묵자는 보통 남자로 궁하게 지냈다. 그러나 지금 재상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라도 당신 행동이 공자와 묵자 같다고 말하면 곧 얼굴빛을 바꾸면서 그런 정도에 이르기에 부족하다고 말하게 되는데 이들은 선비들이 진실로 존귀하게 여기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맹자와 장자보다 늦게 태어나서 활동한 한비자도 묵자와 묵가사상을 논했습니다. 한비자는 한비자 8설편에서 양주와 묵적은 세상의 일을 똑똑히 잘 살핀다고 하지만 천년 동안의 어지러움을 끝내 결말짓지 못했다라고 했고 공자와 묵자같이 박학하여 말을 잘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도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면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현학편에는 그 내용이 비판적이긴 하지만 세상에 현저하게 드러나는 학파는 유가와 묵가라고 한 점에 비추어 한비자 때에도 묵가 사상의 영향력은 여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비자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유부리가 식객들을 모아 편찬한 여시춘추에도 묵자는 등장합니다. 여시춘추 당년편의 앞부분은 묵자 소연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고 뒷부분에는 유가와 묵가의 학문이 어떻게 전승되었는지를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묵자는 조나라 평왕 때 제사 지내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노나라의 사신으로 왔다가 계속 살게 된 사각이라는 인물의 후예들로부터 학문을 배웠다고 합니다. 또 공자와 묵자는 특별한 자귀와 녹봉도 없이 다른 사람을 출세시켜주고 이롭게 해주었으므로 세상에서 떳떳한 자리를 차지하고
지위를 확고하게 세워 번영한 사람을 꼽으라면 반드시 이 두 사람을 일컫는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죽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이들을 따르는 무리가 갈수록 수가 늘어나고 제자가 갈수록 많아져서 천하에 충만했다. 그리하여 천자와 제후와 귀족들은 그 제자들을 좇아서 그들을 높은 벼슬에 앉히고 자식과 아우를 아끼는 사람들은 이들을 따라가서 배우게 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정한 때도 없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었다. 공자와 묵자의 후학 중에서 천하에 입신하여 번영을 누린 사람은 무척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으니 이는 모두 그 물들매 있어서 올바른 사람에게서 물들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맹자와 장자, 한비자, 여부리가 살았던 전국시대만 하더라도 묵자는 공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인물이었고 묵가사상은 유가사상과 쌍벽을 이루었습니다. 그 때문에 공자와 묵자는 공묵으로 불렸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공자의 방석은 따뜻해질 새가 없었고 묵자의 아궁이는 시커멓게 될 새가 없었다. 이 말은 공자와 묵자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 천하를 돌아다니는 수고를 묘사한 것으로 한 사람은 방석에 앉아 방석이 따뜻해지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은 집에 돌아온 뒤 아궁이에 불을 지펴 불이 붙기도 전에 학술 강연을 위해 서둘러 집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묵가사상의 영향력은 진나라가 전국시대를 끝내고 천하를 차지한 이후 분수령을 맞이했습니다. 진시황은 기원전 212년 사상을 통일하고 전제정치를 공고히 하고자 분서를 단행하여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문화유산을 한순간에 소멸시켰습니다. 분서는 책을 불살라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 약 5년 후 진시황의 아들 이세 황제 때 항우가 진나라 수도 함양을 점령하고 궁궐을 불태움으로써 그나마 간신히 명맥을 유지한 자료들을 소각해버렸습니다. 제자백가의 책들은 대부분 한나라 때 학자들이 정리하여 후세에 전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묵가사상도 한나라 이후 계속 전승되어야 했겠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한나라 무제 때 유학을 높이고 중앙집권을 추구한 정책이 묵가에게는 결정적인 타격이었을 겁니다. 묵가학파는 자치조직으로 집단 생활을 했으므로 국가의 통제와 맞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장자, 순자 등 다른 사상가들이 비판한 것처럼 묵자의 가르침 자체가 계승과 발전을 어렵게 했을 겁니다. 그들은 우두머리 거자의 가르침을 무조건 따르는 등 엄격한 계율을 지켜야 했고 삶 자체가 너무나 고달팠습니다. 따라서 한무제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마천이 사기를 쓸 무렵에는 묵자와 관련된 자료도 흩어지고 묵가학파의 세력도 크게 약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묵가는 위진시대에 지성기에서 완전히 퇴출되었고 묵자라는 책은 동진시대에 도가계열에 포함되어 겨우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000년 가까이 잊혔던 묵가사상은 청나라 때 고중학이 번창하면서 다시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월한 과학기술과 강력한 무기를 갖춘 서양 제국주의 세력이 식민지를 개척하던 19세기의 상황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시대였던 전국시대와 유사했으므로 과학기술과 논리학을 담고 있는 묵자가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묵자를 읽을 수 있는 책으로 탈바꿈시킨 사람이 손이양이며 그가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묵자항고는 묵자 연구의 집대성이자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양계초는 여러 서적을 참고하여 자묵자학서를 지었고 그 책의 첫머리에 묵자의 전기인 묵자약전을 썼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그간의 연구를 토대로 묵자가 공자와 같은 노나라 사람이며 공자가 죽은 기원전 479년과 맹자가 태어난 기원전 372년 사이에 활동했던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